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조직의 관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직의 관리가 2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춰서 동기부여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도 좀 발현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겠지만은 갈등적 상황 같은 것들이 벌어진다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또 관리해 나갈까, 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자면은 의사소통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 뭐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또 빼서 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조직 내에서 이 조직을 잘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윤활유 딱딱 발라가지고 제자리에서 제 역할들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조직의 관리라고 하는 부분,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인간에 대한 관점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샤인이라는 학자가 인간관들을 정리했죠. 이분이 뭐 인간관을 새로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었던 인간관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관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럿이에요. 자, 이제 샤인의 인간관으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인이라는 학자가요, 인간관을 정리를 해줬다. 인간관을 보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거 봤더니 맨 처음부터 전제하고 시작했던 게 바로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합리적 경제인관이 있어요. 합리적 경제인관은 경제학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죠.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을 다 이기적인 존재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죠? 경제학 베이스이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존재, 이기적 경제인, 자기가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제인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경제인. 그러면서 이것을 차용했던 게 과학적 관리론이었죠.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합리적 경제인을 전제해 가지고 경제적 보상 같은 것들을 해줘서 사람들을 움직이면 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볼 우리 이제 동기부여 이론 같은 데에서도 낮은 단계 욕구를 표방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 내 조직에 들어왔을 때 이 조직 안에서 내가 뭔가 고차원적인 욕구를 달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 안에서는 그냥 나만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딱 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또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해보면 사회인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죠? 사회인관 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 메이오죠. 메이오가 호손 공장 실험을 했잖아요. 호손 실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호손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인간은 비공식 조직의 활동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관이 과학적 관리론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라고 하는 공식 조직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메이오 호손 실험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인간관계론 정립에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에서 보면 사람들이 관료제 말고요, 비공식 조직, 비공식 집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신들의 관심과 취미에 따라서 그 공식 조직 밑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결사하고 있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이제 비공식 조직이다라고 했는데, 서로의 친소 관계나 관심도에 따라서 이제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이제 측면의 인간의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게 바로 이제 사회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인관, 이렇게 해가지고 둘을 좀 비교를 해야 되고요. 조직론에서는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봤었냐면은 여기가 이제 합리적 경제인관이 결국에는 관료제를 중시하는 고전적 조직 이론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죠? 고전적 조직 이론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사회인간, 인간관계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여기는 이제 비공식 조직을 강조하는 신고전적 조직 이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중요하게 계속 봐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대 조직 이론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거 말고 요걸 보는 거죠. 자실현인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하나를 더 이제 뽑아냅니다. 자아실현인은 내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막 경제적 이익이나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아실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아실현인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자신의 이제 고차원적인 삶의 목표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스스로 삶의 이제 목표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요 자아 실현이다 그랬을 때에는 남들 눈치 잘 안 봅니다. 남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잡고 이걸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타인이 세워놓은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내가 이끌려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물론 경시할 수는 없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본질은 내가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제 옮겨져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통합해서 보게 되면 요거를 이제 통합해서 보게 되면 요거를 이제 복잡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잡인관이라고 하는 거, 복잡인관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이제 또 성립이 됐습니다. 샤인이 제시할 때 가만 보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단계인데 단계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아실현인관에 비춰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라선 치더라도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사회적인 동물로서 딴 사람과의 관계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아실현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복잡인간 저게 동시에 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복잡인간을 제시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2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관계들을 좀 보시고요. 자기 실현인 그리고 복잡인 이렇게 했을 때는 현대 조직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자, 요거는 묶어 볼까요? 요거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여기는 뭐가 됐다? 여기는 이제 현대의 조직 이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조직 이론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기부여 이론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게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동기부여 이론 이렇게 이제 가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틀을 좀 공부를 해봐야 돼요. 두 가지 틀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서 이제 뭘 가지고 사람들의 동기를 자극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이 두 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것을 내용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봐요. 문제가 좀 러프하게 나오면 다음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내용 이론에 해당되는 거가 아닌 게 뭐냐 뭐 이렇게 질문한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론 명칭들을 여기서 좀 많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내용 이론이다 그랬을 땐 뭐라고요? 요거는 뭘 가지고 사람들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해답을 구하는 이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이론이다 그랬을 때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단 말이던가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보는데
자, 내용 이론의 이제 대표 선수를 먼저 좀 소개를 하나 할까 해요. 내용 이론의 대표 선수는 바로 이제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예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인데 메슬로우라고 나오기도 하고 메슬로우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 행정학 시험에서는 그래서 행정학자 이름을 우리식으로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콩글리시처럼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원어 발음처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처럼 옛날에 막 영어 배우고 그랬을 때는 막 그랬어요. 진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워럴 뭐 이런 거 하면은 워럴 뭐 이런 거 하면은 애들이 막 비웃고 그랬습니다. 너무 낯설어 가지고. 아, 진짜 너무 옛날 사람 되는 것 같아 갖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발음 제대로 미국식 발음으로 하고 이렇게 한 지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세대, 젊은 세대 이런 분들은 영어를 비교적 잘하잖아요. 비교적 잘하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토킹 어바웃 할 수 있는 정도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야, 문법적인 거는 여기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와서 막 딥답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생활 영어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막 듣기도 하고 뭐 이제 말하기 연습도 돼 있는 분들도 꽤 있고 뭐 이런데 뭐 예전에는 안 그랬죠. 예, 그게 한 20년 전 뭐 이렇게만 거슬러 올라가도 별로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20년 30년 전쯤 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뭐 이거 소리 나는 대로 읽고 막 영어를 그냥 그렇게 발음 기호도 제대로 그러니까 활용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막 읽어버리는 거죠. 된장 냄새 풀풀 나게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콩글리시라고도 이제 부를 정도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학 이상해요. 근데 행정학도 이렇게 출제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유학도 많이 갔다 오고 이런 분들인데도 어쩔 때 보면 사람 이름 읽은 게 너무 이게 된장 냄새 물씬 풍기는 발음으로 그냥 이렇게 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읽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국식 발음으로 해가지고 바꿔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꼭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물어볼 때에는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괄호 쳐가지고 거기다가 영어 철자 스펠링까지 같이 넣어줘요. 그렇게 하니까 이름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다 할 때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잘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메슬로우도 그래서 메슬로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메슬로우라고 나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 이제 내용 이론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틀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학자고요. 원래는 심리학 쪽에서 되게 많이 다루죠. 심리학 교육학 뭐 이런 데에서 공부 되게 많이 시키는 이론인데 행정학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 내에 구성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 줄까라고 할 때 야, 사람들의 욕구가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사람들의 욕구에 단계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접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어떤 그 욕구들이 있다면 그거를 이게 자극해주고 또 뭐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여건이 된다면은 또 개별적으로도 서로 다른 각기 다른 이 욕구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싹싹싹싹 자극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메슬로우. 자, 됐을까요? 자, 그래서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욕구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5개의 욕구 단계.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 자 보시면은 생, 안, 사, 존, 위에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 안, 사, 존, 자 이렇게 됩니다. 낮은 단계 욕구는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있잖아요. 생리적 욕구 내지는 생존의 욕구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생리적 욕구다 그랬을 때에는 뭐가 되냐면은요. 생리적 욕구는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 활동이에요. 의식주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동물적인 본능 같은 거여 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식욕. 뭐 우리가 식욕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어떤 욕구겠죠, 그죠? 먹어야지 사니까 우리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신체를. 식욕 같은 게 있고 수면욕 같은 것도 참기 어렵죠. 지금도 졸린 분들 있는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대바람부터 눈 뜨고 이렇게 하는데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고개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수면욕 참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루 종일 강의 듣고 이럴 때 그 수면욕하고의 싸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달마대사가 눈이 땡그랗잖아요. 왜 땡그랗냐면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참선불교의 효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토구를 파고 들어가서 7년간 면벽을 하고 벽을 마주보고 수련을 하는데 이 가장 큰 요괴가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이 잠이었대요. 잠이어가지고 잠을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이 수련을 할 때마다 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면욕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달마대사조차도 자기 잠하고 싸우느라고 그렇게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거 하는 얘기이겠지만은 눈꺼풀을 뜯어가지고 이런 요괴 새끼 막 이러면서 딱 뜯어가지고 막 집어던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땡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로요. 막 지어내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떼어가지고 탁 집어던졌는데 거기에서 뭐 대나무가 자라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도 인간으로서 사실은 가장 밑바닥에는 이런 어떤 그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거 내지는 또 이거하고의 싸움이죠. 성욕 같은 거 이런 거하고의 싸움이에요. 성욕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간디입니다. 간디 같은 경우에 또 정신적인 수양의 깊이나 뭐 이런 것들 세상을 향한 울림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남다른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하고의 싸움을 또 끊임없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디가 지금의 시대하고는 또 다른 시기에 살았으니까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른 때였겠죠. 아무튼 뭐 그래서 젊은 여성을 있잖아요.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같이 잠을 청하고 잠을 잤는데 내가 성욕을 참고 내가 젊은 여성이 옆에 있는데도 내가 그걸 잘 이겨냈다. 뭐 이런 거를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하고의 싸움. 현자들도 자꾸 이제 자기 내면에 있는 이런 어떤 그 욕망들하고의 싸움을 막 하는 거예요. 이슬람 같은 데 봐봐요. 이 금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예수도 그렇고, 그죠? 이런 금식 같은 것들을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의 핵심적인 가치로 이렇게 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주 이 낮은 단계의 욕구가 항상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을 케어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높은 단계의 어떤 고차원적인 정신적 활동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들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이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은 아주 본질적인 것이로구나, 아주 근본적인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리적 욕구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대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전에 대한 욕구다 그랬을 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볼까요?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안전이에요. 물리적 안전. 이런 겁니다. 물리적 안전. 그러니까 길거리 가는데 뒤통수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 와서 내 뒤통수를 후드려 치고 내 지갑을 뺏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은 물리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외국에 여행 나가 보셨나요 혹시? 외국에 가면은 야밤에 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야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혼자 막 그렇게 낯선 데 돌아다니고 그러면 위험하다. 물론 이제 용감하게 여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그러겠어 이러고 이제 다니면 뭐 더 많은 경우에는 별일 없죠. 별일 없지만은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은 이방인은 눈에 잘 띄잖아요. 잘 띄고 어리바리하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표적으로 삼기가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제로 그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 발생 빈도는 더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낯선 데 사람 별로 없는 데 막 가면 안 되고 낮에라도 그런 데 가면은 꼭 이제 거기서 이제 삥 뜯으려고 있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미국 막 총도 쓰고 이런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다가 얼마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딱 돈 내놔 이렇게 강도 당하면은 빨리 줘라, 얼른 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 안전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물리적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범죄가 뭐 끊임없이 있지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뭐 범죄가 없었을 때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치안은 좀 잘 되는 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물리적 안정과 관련된 걱정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직업적인 안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직업이나 생활과 관련된 안전이에요. 이제 생활, 경제적인 측면, 직업에 관련된 측면, 이런 것들에서의 직업적인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왜 굳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제가 두 줄로 써드렸냐면,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요 안에서 좀 낮은 안전과 조금 높은 안전, 이런 게 이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슬로우가 안전의 욕구 그 다음 단계로 얘기한 것은 사회적인 욕구죠. 사회적인 욕구.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다. 좁아. 인간관계. 인간관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욕구는 그런 정도고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 존경 욕구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그리고 존경 욕구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자기 존중감이에요. 자기 존중감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한 것이거든요. 존경의 욕구. 더 높은 단계가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강연 프로그램 같은데 잘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나를 꼭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나를 꼭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느닷없이 갑자기 저처럼 지금 갑자기 얘기하면 왜 이래? 닭살 이럴 수 있지만, 그분들은 참 이야기를 잘 풀어요. 그죠? 그래갖고 막 지치고 힘들고 막 감동 포인트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준 다음에 끝에 가서 나를 좀 안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의 이 복받쳐 오르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쏟아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사실은. 밑에 있는 것들,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안전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관계, 남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고 하는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뭐 이런 것들까지 하면 그래도 나름 높게까지 올라온 건데요. 여기서부터가 좀 힘들어요. 자기 존중.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책무가 있는데 나를 내팽겨쳐 놓는 거죠. 그죠? 내 행복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타인의 행복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한다든가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게 범죄가 아닌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서지 못하는, 선뜻 내 삶인데도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요걸 놓치는 거예요. 이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좀 더 높은 차원의 욕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끝자락에 있는 게 자아에 대한 실현의 이제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아 실현의 욕구다 그랬을 때는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죠. 그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목표를 스스로 이제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요게 욕구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 더 높은 차원의 욕구로 상승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슬로우는 이랬어요. 생존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면은요, 여기가 이제 충족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위 욕구로
상위 욕구로 상승해 올라간다 이렇게 봤거든요. 밑에 있는 단계의 욕구들이 충족되어지면 상위 욕구로 상승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충족돼야 되냐 그러면 어느 만큼의 충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비판의 포인트들이 좀 생겨나요 이제.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일단은 매슬로우의 이론을 보면 밑에 단계 욕구가 먼저 발현된대요. 먼저 발현되는데 이 욕구가 충족되잖아요. 생명 욕구가 채워졌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짠 올라가서 안전 욕구로 가고, 안전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또 짠 올라가서 사회적 욕구를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면 이제 나 존경받고 싶어 뭐 이런 이제 욕구들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는 다 필요 없다. 이거 뭐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잘 사는가를 고민하자. 이런 단계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제 다학자들의 이제 고민의 지점은 어디에 있냐면 도대체 그 어느 만큼의 충족이라는 게 어디까지냐 이런 거고요. 이걸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5단계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생명 욕구가 어느 만큼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이거? 자, 그래서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게 이게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인데 어느 정도 돼야 채워지는 거냐? 아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또 아까 그랬잖아요. 막 높은 고차원적인 정신적 활동을 하는 달마대사 얘기도 하고 간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런 분들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수면욕하고의 싸움, 성욕하고의 싸움 이런 것들 막 예수든 아니면 마호메트든 그런 막 종교를 막 창시하는 사람들도 이제 막 식욕 이런 것들하고도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걸 보면 아니 이게 없어질 수 있나? 생명 욕구가 완벽하게 충족되는 게 가능한가? 아씨 난 돌아서면 배고픈데 아 짜증나 이런 거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비판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퇴행하는 게 없다 그랬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데요. 아래 단계가 이미 충족됐으면 그 다음 단계 욕구가 발현되어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지 다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가기만 하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뭔지 알겠어요? 올라가기만 하지 떨어지지 않는다. 아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나의 삶을 바라봤을 때 이 맨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씨 내게 충족이 덜 됐나? 그럼 그 위에 있는 거는 말짱 꽝이네 나는 못 올라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문제예요. 퇴행이 안 되는데 여기가 어느 만큼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간대. 그럼 어느 만큼 돼야 충족되는 거냐? 난 아직도 항상 늘 배고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고민이 남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만큼 제시해줬으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따박따박 묻습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학자들은 딱 그 지점을 탁 집어줘야 돼요. 누가 봐도 딱 이 지점이야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살짝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어느 만큼 충족되는 게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이 퇴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설계를 했다는 것이 이런 것이 좀 이제 논란거리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퇴행이나 자 이거 적어드릴게요. 퇴행이나 동시에 발현되는 거 있죠. 이 욕구들이 동시 발현을 이거를 이제 불인정한 거예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밑에 단계 충족됐다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요. 이 내용 이론에서 매슬로우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학자들이 이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위대한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사람이 만든 건데 빈틈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이런 어떤 인문사회학 쪽에서는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거든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안에서 이제 물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이런 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건 대단한 이론이구나. 야, 이건 괜찮은 이론인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됐죠? 네, 이렇게 되고 과정 이론으로 갔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바로 이제 뭐가 있냐? 여기서는요.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대 이론. 기대 이론. 어떻게잖아요, 이거는. 여기는 무엇을이었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거, 이거 쭉 쓴 거, 이 깨알같이 쓴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그런 무엇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다면 여기는 어떻게니까요. 어떻게니까 방법론적인 거잖아요. 기대감을 품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이론들이 있어요. 기대감을 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누가 있냐면 브룸 같은 학자가 있죠. 브룸의 기대 이론 이게 제일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기대 이론이다 그랬을 때 또 이제 포터 롤러 같은 학자도 포터 롤러의 이제 이 이론 업적 만족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론도 일종의 기대 이론이고 그 다음에 조고폴로스 같은 학자도 있어요. 조고폴로스 같은 학자도 있고 그 다음엔 또 이제 애킨슨 같은 학자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학자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대 이론도 있지만은 또 한 틀로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요. 형평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평성 이론. 얼마나 형평성을 달성했는가 이걸 들여다보는 이론인데 이 형평성 이론에는 아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이름이 아담스로 나왔다가 뭐 이제 애덤스로 나왔다가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아담스 같은 사람 뭐 이렇게도 봐야 되고요. 여기는 또 이제 방법론적인 거라서 이러저러한 또 방법론들이 막 제시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브룸하고 아담스를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꼽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브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브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동기지수는 기대감, 그 다음에 수단성, 그리고 곱하기 유의성 이걸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유의성은 다른 표현으로는 유인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의 곱으로 이제 우리의 동기 지수를 따져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자, 그런데 이 브룸이 얘기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이제 살짝 가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공을 해요. 열공을 했어요. 열공을 했는데 연락 공부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연락 공부했더니 1차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차 결과가 성적 향상이에요. 성적 향상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게 1차 결과물이에요. 1차 결과 여기에 도달을 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성적 향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무원 시험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합격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학원에서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합격생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매년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정말 진짜 여러분들 고맙고 정말 자랑스럽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 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딘가에 붙잡혀서 공부하고 이러는 게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기 싫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행정학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학문적으로 막 재밌고 흥미롭고 우와 난 이거 꼭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드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이제 하는 거라서 옆에서 누군가 그래도 한마디 잔소리 거들어주고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출석이 저조해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해주면 이러면 안 되겠다 쪽팔리네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무엇인가 이쪽 있죠 사회적 욕구나 존경 욕구 뭐 이런 것들까지 자극이 딱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는 욕구는 이런 것들일 거예요. 공무원이 되어서 뭐 자아 실현을 해보겠다, 나의 존중감을 가져보겠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 생활의 안전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겠지만은 여기에 좀 자극제가 되는 거죠. 이 양념 탁탁 뿌려주는 게 학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원이. 그래갖고 아니 열심히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여기 어딘가에 내가 이런 거 받고 싶은 거거든. 사회적 욕구나 존경 욕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야, 나 이러면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한 발이라도 더 공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그러면은 더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 아침에 아침 테스트 보면은 네이밍 쉐이밍도 하잖아요. 네이밍 쉐이밍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극해 주는 거거든요. 내 이름을 딱 대고
몇 개요? 몇 개 틀렸어요? 이럴 때 남들은 나를 크게 의식 안 할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남들이 너무 의식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틀렸는데 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유 저 공부도 안 하네. 대학 공부 열심히 한 척 하더니 안 하는구만.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것만 갖고 막 이런 이제 감정들이 들면 그래도 조금 더 자극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들 합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건 그런데 그래도 더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열공을 해서 성적을 향상시켰다는 데 있는 거죠. 이게 본질이죠.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성적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1차 결과로 이어진 것이고 1차 결과가요. 2차 결과로 가는 거예요. 합격은 2차 결과예요. 2차 결과. 이거를 통해 가지고 궁극에 달성하고자 했던 그런 지향점이 있었잖아요. 나도 공무원이 됐어요. 공직자가 됐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가지고서 부름은 이렇게 봤던 거죠. 열공을 해서 성적 향상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열공을 했더니 성적 향상이 되었다. 이게 기대감이래요. 내가 열공을 한다면 성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데요. 0에서 1까지의 값.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무슨 성적이 오르겠어. 성적은 전혀 오를 리가 없어. 하면 0. 야, 내가 딱 건드리기만 해도 말이야. 내가 글자 한번 딱 읽으면 딱 한 문제 또 맞췄어. 한 글자 더 읽으면 한 문제 더 맞춘다. 뭐 이렇게 하는 아주 근자감이 막 형성돼 있으면 그건 1. 이건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관성이 있어요. 주관성. 객관화시켜 보는 측면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어떻게 해야 동기 자극되냐 그랬잖아요. 동기가 자극되는 거에서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동기가 잘 자극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한다면 그럼 성적 향상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동기 지수가 팍팍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단성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거는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성적 향상을 시키면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믿음인데 우리는 이 수단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지금 선택한 수단이 있잖아요. 요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다. 내가 1차 결과 낸 것은 2차 결과에 오히려 그 2차 결과에 도달하는 것에는 역행하겠다.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 게 요게 이제 수단성이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뚜렷하잖아요.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니까 내 객관식 성적이 올라가면 이걸 중심으로 합격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높아요. 이게 플러스 값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치도 꽤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야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겠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성, 유인가다 그랬을 때는 정의 유인가냐 아니면은 부의 유인가냐 이렇게 나눠져요. 예, 이거는 뭐냐면 유인가라고 하는 것은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내가 공무원이 된다면 하고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나 공무원이 된다면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은 지금 이 시점이 되니까 예, 나이가 이제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이제 막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이제 단물 다 이제 써먹었다 너 나가라. 뭐 회사에서 이럴 정도 나이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야 공무원이 짱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을 때가 가끔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제가 젊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이 공무원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을 떠올렸을 때 그때 있잖아요. 공무원 그럼 침이 이렇게 쭉 흐르다가 하고 막 빨아먹고 막 한번 닦고 이런 정도가 되어야 그래 나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거구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 나 공무원 정의 유인가가 있어. 나 그러면 열공을 해가지고 성적 향상을 시켜서 이걸 가지고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되면 좋겠다. 공무원이 된다면 하고 좋은 점들이 막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 그런 이제 정의 유인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공무원을 떠올렸을 때 침이 안 흘러. 침이 안 흐르면은 의심해봐야 돼요. 내가 이제 공무원 하고 싶은 게 맞나?
아씨 공무원 이게 되면 좋은가? 아 갑갑할 것 같기도 하고 아 시키는 거 해야 돼. 아니야 씨 근데 어디 간들 뭐 시키는 거 하지 뭐 내가 창업하지 않는 한 내 맘대로 하나. 근데 창업을 하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아이씨 야 공무원이 난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침이 좀 흐른다 정의 유인가, 그 다음에 침이 전혀 안 흘렀다 부의 유인가일 수 있어요. 침이 전혀 안 흘렀다는 그냥 뭐 0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침이 아예 안 흘렀다 정도가 아니라 어우 짜증나, 어우 공무원, 어우 싫어 이렇게 되면 진짜 그건 부의 유인가가 될 거. 이건 뭐 사람마다 선택을 하기 나름인 거니까요. 그죠? 누구나 다 어떤 직업인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대중적 인기가 되게 좋은데도 국회의원 해라, 나 대통령에 한번 출마해 보세요 이럴 때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유인가를 못 느껴가지고 아우 싫어요, 내가 왜 그런 걸 왜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 나 그거 꼭 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다른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름의 이런 기대 지수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스로 한번 가볼게요.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담스는 이제 형평성 이론을 제시했다 그랬어요. 그죠? 형평성 이론을 제시했다 그랬는데, 이 형평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스는 이런 거예요. 공정성의 중요성. 요즘에 우리나라 공정성이 크게 화두예요. 그죠?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또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입조심을 또 좀 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부하러 모인 거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알고 가야 해요. 공정하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보면은 막 그 의사 되려고 의대 다니고 하는 학생들을 봐도 공정함을 주장하는 게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은 딱 그 객관식 시험에서의 결과, 뭐 성적을 내가 따낸 정도, 이런 걸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 걸 가지고 인정받는 것만이 공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쪽 길 하나만 제시를 받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쪽 길로 평가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우월감 같은 것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고생을 진짜로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도 한데요. 독일 같은 데는요, 꼭 성적 순으로 의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소방관 출신, 사람들 막 응급 환자 많이 이렇게 막 다뤄보고 했던 소방관 출신이나 간호사로 경력을 많이 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독일은 참 후진적으로 바뀌는구나. 야, 성적순이 아닌 걸 가지고 하면 그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야 그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럼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온 애들은 억울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어때요? 우리 사회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많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불신감이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못 믿겠고 객관화된 척도 이것만으로 우리 평가합시다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만 딱 얘기될 것은 아닌 거예요. 이제 부조리 같은 것들이 없이 어떤 기준만 좀 정확하게 세워져 있다면은 그 기준에 충족되어져서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라고 말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런데 그 의대생들 보니까는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전교 1등 했는데, 여러분 정부가 공공의료 한다고 더 의대 정원 늘리고 그러면은 전교 1등도 못 해본 애들이 의사 될 텐데 믿고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래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요,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얘기예요. 아니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 이를테면은
실력도 다 우수하고 뭘 하더라도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되게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는구나에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회생활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세계만이 유일하게 나한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공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온갖 억측 막 이런 것까지 난무해 가면서, 그러면서 불공정하다. 그럼 지금 여기 공사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렇게 하는 건데, 시험 봐서 뽑는 자리 말고 다른데 필요한 데들 그 기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 뽑아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 훈련 잘 따라오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이 전문성을 좀 쌓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자원을 활용하는 게 더 능률성에 도움이 돼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시험을 본 건 아니니까 너희들은 이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라? 아니면 평생 너네는 계약직이나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공정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이제 스스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선발하는 쪽에서의 자율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못 믿겠다, 인정 못 하겠다. 특히 그건 나라가 운영하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접근하고, 막 그래서 시험 성적 아닌 것은 다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않은 일은 물론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긴 한데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갖다가 단편적으로만 딱 바라볼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투명하게, 그러니까 다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얼마나 투명하게 이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들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사행정동 가서 한번 봐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그 미국의 공무원 제도는 아예 개방형 임용을 해요. 그래서 민간에서 자기가 경력을 쌓았다 그러면 공직으로 바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불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성적으로 신입사원 뽑을 때 성적 순으로 탁 잘라서 이렇게 커트라인으로 했다고 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객관식 시험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객관적인 지표화 해가지고 선발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선발의 공정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방법들도 공정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을 잘 다듬어내야지, 나머지 선발의 방법들은 다 잘못됐다,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애덤스가 사실은 이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지금 공정성 얘기를 했는데, 공정성 이론을 전개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에요, 공정성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자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기준을 아담스는 이렇게 봤어요. 자, 이제 내가 어떤 노력을 하잖아요.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 넣었죠. 쏟아 넣었을 때 저 사람이 이제 보상받는 정도와 내가 보상받는 정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준거인을 이제 설정한다는 거예요. 설정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있잖아요. 이게 공정성이 있다라고 믿어질 때도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느낌도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랑 비슷하게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보상과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비교해봤어. 비교해봤는데 저 사람한테 주어지는 보상과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이 공정하다, 형평하다, 공정성이 있다라고 믿어질 때는, 그때는 있잖아요, 만족하죠. 이제 만족을 하고요. 만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동기에 대한 자극은 되지 않는데요. 동기 자극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단계로 가는 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만은 어쨌건 동기 자극은 안 된대요. 아담 스미스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공정성이 없다 하는 거 있잖아요. 공정성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불만하죠. 불만족을 하게 되고요. 불만족을 하는데 요때가 오히려 이제 동기가 자극된다는 거예요. 동기 자극은 이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하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많은 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너무 많은 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이제 좀 줄여달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내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내가 너무 불평등하게 내가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그럴 때는요, 나에 대한 보수를 올려줘라 라든가 나에 대해서 인정해줘라, 나를 승진시켜줘라, 이런 요구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내가 여기서 이래봐야 인정도 못 받네, 내가 노력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아니면 이 조직을 떠나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공정성이 없을 때 오히려 동기가 자극된다는 것을 설명한 이론이 아담스의 형평성, 공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스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공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동기가 자극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동기가 자극된다, 이렇게 봤던 이론으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큰 얼개를 이번 시간에 좀 잡아봤고요. 나머지는 여기에 이제 붙여서 쭉쭉 설명을 좀 해나가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 이제 동기부여 이론 2 이어집니다. 잠깐 쉬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걸로 하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